북한 외교관이 해외에서 우연히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다가 들어서는 안 될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매일 밤 그 방송을 몰래 들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엘리트 외교관. 평양 최고 권력자의 사위였던 그가 왜 목숨을 걸고 금지된 방송을 들었을까요? 과연 그 라디오에서는 무엇이 들려왔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의 한 저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저는 평양 중심가에 있는 외교관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은 겉으로는 평등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처럼 평양 사람과 지방 사람이 나뉘어 있었죠. 저희 집 거실에는 수입 소파가 있었고 부엌에는 일본제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매달 특별 배급소에서 쌀과 고기를 받았고 명절이면 과일도 나왔습니다. 아내는 김장철이 되면 배추가 좋은 게 나왔네라며 기뻐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초콜릿을 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장인어른의 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최측근이셨던 장인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 집에 가면 외국산 위스키가 있었고 텔레비전도 2대나 있었습니다. 명절상에는 송이버섯과 민어가 올라왔죠. 그걸 보면서도 저는 우리가 사는 게 특별한 건가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간 건 28살 때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동기들 중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평양말을 익히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형님, 평양 사람들은 말투가 참 다르네요 라고 하던 그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외교관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사상학습이 있었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교시를 외워야 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로 시작하는 그 긴 문장들을 달달 외웠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1988년 어느 가을날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 쿠바에 갈 준비를 하게.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외 파견이라는 건 외교관들에게는 영광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는 여보,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하죠?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걱정 마. 쿠바도 사회주의 국가야. 우리랑 똑같아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출국 전날 밤 장인어른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사위, 나가서 조심해야 해. 제국주의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돼.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죠.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떠나던 날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가에서 부모님과 산책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늘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저는 북한 체제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 저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쿠바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제가 그토록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리고 결국 제가 조국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쿠바의 하바나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더럽다였습니다. 평양의 깨끗한 거리와는 달리 하바나는 낡은 건물과 먼지투성이 도로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형제국가라고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선배 외교관이 저를 시내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동무,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 자본주의 물건들이 넘쳐나거든. 그 말을 듣고 긴장했지만 막상 거리로 나가보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마다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초콜릿, 과자, 음료수, 옷가지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평양의 특별 상점에서도 보지 못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지? 물었더니 선배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거야. 쿠바도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물건을 쓰고 있어. 더 놀라운 건 현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모두가 인민복이나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웃으며 걸어 다니고 노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일을 안 하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한국 방송을 들었습니다. KBS 국제방송이었죠.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들으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손은 이미 다이얼을 그 주파수에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서울 명동거리는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백화점마다 세일 행사가 열리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백화점, 세일,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몰래 한국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라디오를 틀었죠. 아내가 여보,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 일반 노동자도 자동차를 산다는 것, 아파트마다 전화기가 있다는 것, 이게 정말일까? 남조선 괴뢰들의 선전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 방송은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 뉴스였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000달러라니. 저희 외교관 월급이 500달러인데 남한 사람들은 1년에 5,000달러를 번다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년이면 저희 10년치 월급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정말 맞는 걸까? 남조선이 정말 못 사는 나라일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배운 것, 당에서 교육받은 것,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흔들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쿠바 친구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보니 그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었고 미국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 친구는 태연하게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화려한 도시, 넓은 집,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국주의의 실체란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굶주리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내는 깜짝 놀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방 안 어딘가에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의심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여기 쿠바에서는 직접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창문 밖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외교관,
밤에는 진실을 찾는 사람. 이 이중 생활이 저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쿠바에서의 2년째,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외교관이었습니다. 대사관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외치고 김일성 배지를 반짝이며 동료들과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몰래 한국 방송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제 10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제 주요 업무는 외화 자금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평양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간부 자녀 유학 경비 5만 달러 송금하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평등한 사회인가? 그 무렵 조선 쪽 교포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 물건을 납품하러 오는 사업가였죠.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봐요. 저도 같은 핏줄이니까요. 그날 밤, 그 쪽지를 불태울까 고민했습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쪽지를 지갑 깊숙이 넣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평양 돌아가요?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평양 가면 또 김일성 할아버지 공부만 해야 하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밤에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걱정돼요. 나도 알아.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사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입니다. 대사가 외쳤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음모일까? 아니면 자유를 선택한 걸까? 1990년 여름, 평양에서 감찰단이 왔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 방송 듣는 걸 누가 신고했으면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지만 그 경험은 충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그날 저녁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은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처럼 저도 영원히 가족과 이별하는 걸까? 대사관으로 출근하는 길, 쿠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난에도 감시받지 않고 도청 걱정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카리브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지갑 속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이중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낮에는 충성, 밤에는 탈출을 꿈꾸는 삶.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1991년 3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지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대사관과의 약속 시간. 하지만 4시에는 북한 대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단 2시간.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핑계를 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거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권, 옷까지, 가족 사진, 평양 부모님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택시로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한국 외교관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서류 작성, 사진 촬영, 신원 확인, 모든 게 너무 느렸습니다. 오후 3시,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서둘러 주십시오. 저는 애원했습니다. 4시가 되면 북한 대사관에서 저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공항을 봉쇄할 겁니다.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3국으로 출국하거나 여기서 기다리거나. 하지만 후자는 위험합니다. 지금 출국하겠습니다. 오후 3시 45분. 한국 대사관 차량에 올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5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막혔습니다. 제발, 제발. 6.25대 피난민들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오후 4시. 바로 지금 북한 대사관 회의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일교 동무가 어디 갔지? 추적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오후 4시 20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뛰어서 출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쿠바 직원이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건가? 하지만 직원은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5시.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쿠바가 멀어졌습니다. 저 멀리 북한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안녕. 나의 과거여. 단 3시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10분만 늦었어도 지금 저는 평양으로 끌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드디어. 하지만 동시에 평양에 둔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가족들. 가슴이 찢어졌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멕시코를 거쳐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새로운 시작의 땅. 비행기가 쿠바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고 아이들은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카리브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무언가를 잃은 느낌이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조국을, 부모님을, 형제들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것은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숙소에서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살았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북한이 국제적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한국입니다. 멕시코에서의 하루는 기묘했습니다. 안전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마트에 가고 싶어요. 한국 방송에서 본 그 큰 마트요. 소박한 꿈들이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고 싶어요. 김일성 할아버지, 노래 안 부르고요. 다음 날 저녁,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을 경유해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KKURN Air 마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말과는 다른 부드러운 서울말.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이 말투에 익숙해져야 하는구나.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0년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한 걸까? 하지만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갈아탔습니다. 공항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국주의의 심장부라고 배웠는데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고 누구도 감시받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대한민국, 이제 정말 가는구나. 새벽녘,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땅, 고층 건물들, 넓은 도로들, 남조선 괴뢰라고 배웠던 곳. 하지만 지금 보는 것은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특별 서류를 보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짧은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는구나.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한국의 3월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늘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으니까요. 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끝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아파트 단지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아내가 가리킨 곳에 한강이 보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학살한 곳이라고 배웠던 강. 하지만 지금 보니 아름다운 강변 공원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 평양의 어두운 밤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겠지.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겠죠? 당연하지.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었어.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안전가옥에서의 첫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기부 직원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시라고요? 예. 쿠바에서 외화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식 외교관으로 탈북하신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요? 예. 외교 요건을 갖춘 분은 선생님이 처음이십니다. 그 말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면 제 뒤를 따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며칠 동안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 외교관들의 활동, 해외 공관 실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임무구나.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사야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배급제 안에서 살았던 저에게 모든 걸 스스로 책임진다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말투와 문화 교육이었습니다. 동무는 여기서 안 씁니다. 친구나 씨라고 부르세요. 입에 붙지 않는 호칭들이었습니다. 수령님, 위대한 같은 표현도 쓰지 마세요. 평생 쓴 말을 이제 지워야 했습니다. 셋째 주, 바깥 나들이를 허락받았습니다. 처음 간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온갖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평양 장마당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내가 옷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보, 저 옷 예쁘네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어본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살까요? 당연히 사야죠. 하지만 가격이 5만 원, 제 한 달 월급의 절반이었습니다. 다음은 슈퍼마켓, 아니 마트라고 부른다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진열 때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신선한 야채, 과일, 고기. 이게 정말입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아내는 계산대 앞에서 놀랐습니다. 바코드를 찍으면 가격이 자동으로 나와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더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쿠바 공항에서의 그 긴박했던 순간들. 만약 10분만 늦었어도 지금 저는 평양 수용소에 있었을 겁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고요. 당연히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했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자유로운 땅에서 잘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원으로 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일상을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원에서의 두 번째 주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육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전화 왔습니다. 전화요? 누구에게서요? 한국에서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하루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고영환입니다. 고영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쿠바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전설의 인물.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에 먼저 정착한 선배. 해외 근무하던 외교관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 원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무슨 소리요? 우리 같은 처지 아니요. 나중에 꼭 만납시다. 밥이나 한번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누군가가 저를 찾아준 겁니다. 게다가 그 유명한 고영환 원장이 석 달 후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나오셨죠?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납시다. 다음 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영환 원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자, 앉으시오. 편하게. 우리끼리인데 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반은 어땠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먼저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그랬지.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오. 고영환 원장은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힘들 거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오. 시간이 약이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외교관 출신이면 영어는 하시겠네. 예, 어느 정도는. 좋아요. 그럼 일자리 찾는데 도움이 될 거요. 내가 아는 곳에 연결해드리지. 그날 이후로 고영환 원장은 종종 저를 불렀습니다. 밥을 사주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같은 구가 아니요. 서로 도와야지. 그분은 진심으로 후배를 챙기는 선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영환 원장이 탈북 외교관 모임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저처럼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힘도 주고받읍시다. 고영환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고영환 원장의 도움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로 일하시면 돼요. 당신의 경험이 큰 자산이요.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가끔 고영환 원장을 만나면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무슨 소리요. 당신 스스로 잘한 거요. 나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영환 원장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빨리 적응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낯선 땅에서 혼자였던 저에게 그분은 형님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오. 고영환 원장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언젠가 저도 후배들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부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정부에 조언하고 언론에 북한 상황을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도망치듯 떠났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겁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동아리 활동할 거예요. 큰아이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교회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김장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고영환 원장을 만났습니다. 자네,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어.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열심히 한 거지. 그날 저녁,
원장님과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쿠바에서 한국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나오?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는 게. 나도 그랬지.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어. 하지만 이제는 이게 당연해졌지. 자유가 당연한 거야. 자유. 그 단어를 곱씹어 봤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거, 감시받지 않고, 도청당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 하지만 가끔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부모님이 그리워요. 형제들도.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자유의 대가지. 2024년 지금 저는 환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북한에서 보낸 시간만큼 길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에 젊은 탈북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제가 탈북했던 1991년 이후로도 많은 외교관들이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젊은 친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잘할 수 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자네도 할 수 있어. 고영환 원장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바로 그 말을 저도 후배에게 해주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북한 소식을 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던 동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어느 봄날, 아내와 함께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붐비는 거리들, 생동감 넘치는 도시.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웃으며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혼자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행복하게. 나는 잘 선택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멀리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까요? 제가 살아있을 때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언젠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겠지.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언젠가 북쪽에도 불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조용히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